우리가 한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하는 것은요, 세월호 사건 때 유가족에 대한 동정을 가지고 바라보던 국민의 시선과 지금 제천 참사의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지극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는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정권에 반대하는 민병부터 시작해서 좌파 단체들, 시민단체, 무슨 단체들이 다 달라붙어서 야당이 달라붙어서 편을 들었습니다. 또 사고 난 지역의 어떤 특성도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제천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한마디로 공권력의 무능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죽어버렸는데요. 여기에는 누구도 유가족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어쩐다 해서 하지 않습니다. 유가족은 철저하게 고립된 부분인 것 같고요. 저쯤 되면 유가족들이 아주 그냥 세게 퍼부을 만도 한데 참 점잖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저분들도 10억씩 보상해주고 건물을 헐어서 그 자리에 추모비를 세우고 또 특조위를 만들어서 공권력의 무능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 제천 참사의 가족들이요, 지난 이 주에 개인의 책임을 미루고 정부가 뒷짐인데 화재 초기 대응 잘못을 인정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 대표 회의에는 지난 27일 유가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비공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소방당국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지적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미비했던 점과 함께 불법 정축이 자행된 건축물이 어떻게 허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명을 정부 측에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변호사도 선임해서 정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법적 조언도 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방당국, 시청 등 관계당국에 출동 당시 소방 지령과 해당 건물의 인허가 서류 등 참사 관련 내용 정보 공개 청구도 지금 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 과정에서 당국으로부터 참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해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격앙된 반응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유가족 중에 법무분과를 총괄하는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번 일에 있어 국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뒷짐지고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시 거치면서요, 이 사건이 좀 묻혀진 감이 있는데요. 지금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가가 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날요, 그저께 유족 대책위에 따르면 제천체육관 합동분향소에서 유족 대표단과 만난 이상민 제천 소방서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는 소방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데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건가,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유족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했는데요. 이 서장의 사과에도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2층 여탕 유리를 깨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 소방관들은 물만 뿌리고 있었다. 골든타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도의적 책임뿐인가 라고 질책을 했고요. 소방서장은 초기 대응을 잘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한 발 더 물러섰다고 합니다.
한 유족은 세월호 때 무선 송수시 내역을 훼손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119 통화 기록과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의 무선 통화 내역, 즉 녹음이죠. 보전을 소방당국에 공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53분에 신고가 접수됐고 제천 소방서 119 안전센터 선착대는 4시에 도착을 했고 5분 뒤 대응 1단계 발령을 해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내 구조대가 진입한 것은 4시 38분이고요. 1단계 발령 33분 뒤에 나서서 인명구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고요. 특히 고 김다혜 양 18살 먹은 이 김다혜 양은 5시 12분까지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유족들이 공개를 하면서 소방당국의 구조 지연에 대해서 공분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이청 여탕에 있던 일부 희생자는 소방대의 현장 활동이 이루어지던 4시 16분까지도 가족과 통화하면서 구조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에 도착한 소방대는 인명구조는 뒷전이고 물만 뿌렸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으니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유족들이 양반이라서 책임자 처벌을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이런 데 붙어 있던 민변은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이제 대한변협이 이 유족 대표단과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했고 변협은 가해자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상대 협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유가족들이 지난 연말을 계기로 이제는 정부 책임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걸로 보이고요. 당시에 이 119하고 소방대 사이에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무전기 고장을 핑계로 넉장 구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실한 해명 태도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대로 믿지 않고 정기적인 브리핑을 유가족들이 요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요 점점 제2 세월호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요 국가 책임 보상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불이 나든 비행기가 떨어지든 배가 가라앉든 차가 전복되든 다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 책임으로 보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례가 무서운 겁니다. 국민들이 다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참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판조차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 판례로서 생각을 하고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고는 국가 책임으로 정리해 가야 되고요. 이번에 제천 화재 참사는 세월호보다 국가의 무능이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유족들이 초반에 상당히 점잖게 대응을 했고 유족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지난 그 연휴 때요. 광주에 한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이 아기들 4살, 2살, 15개월 3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달째 사라졌던 고준희 양이 죽은 채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 부모나 당시 부친과 동거녀의 폭행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요. 우리 사회에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덕이나 인성이 파괴되고 이렇게 뭐 친척, 친족, 가족 이런 것들이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요. 결손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
그리고 취약한 가정 이런 데서 지금 더 취약한 애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인천의 맨발로 탈출한 소녀라든지 평택의 원영이 사건 등 이후에 정부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은 이 고준희 양처럼 학교에 가기 전에 이런 아이의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부모가 한마디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애는 자신을 지킬 방법이 하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방법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동거하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키울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살던 한 커플은 이제는 서로 싸워서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나란히 술을 먹고 PC방을 다니면서 방치되어 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온 엄마가 담배불로 불을 일으켰다라는데 이게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들요. 이영학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그런 모습들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세상 살 맛이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세상에 지금 험악하고 이 주변에 도덕이 파괴되고 인성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서요. 사람들은 어딘가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걸 느낄 만한 거리라도 없느냐고 미담을 찾아다니는데 근데 이런 지금 일들 이혼 가정에 혼자 방치된 이 딸내미를 그냥 폭행으로 죽게 이르는 의혹이 등장하고 그러면 이 10대 때부터 만나서 동거해서 애를 3명이나 놓고는 그 애를 키우는 데는 다 방치하면서 학대 방치되던 애 3명이 엄마가 낸 불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 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크리스마스고 연말 연시에 이 따뜻함을 즐겨야 될 나이에 방치된 애들이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곳곳에 사회 곳곳에 취약한 고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부모가 애들은 많이 낳았다 하더라도 없는 집에 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선례들이 우리 때는 다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애들을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길거리에 버린 애도 있었습니다만은 차라리 지가 키울 형편이 안 되면 어디 고아원에 갖다 주든가 버리는 게 더 인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애들을 자기 스트레스의 대상이거나 학대의 대상으로 하면서 부모조차도 그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까지 가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인성 파괴의 현장인데요. 우리 사회가요, 경제적으로 무너져 가는 거, 공동체가 사라져 가는 거, 도덕성이나 인성이나 양심이 없어져 가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요, 결국 약한 고리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데서 재수 좋게 이런 가정에서 큰애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걔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생활을 해가면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전번에 이영학인가 그 딸 한번 보세요. 친구를 부르다가 아버지가 성폭행하다가 죽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걔는 머릿속에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요. 이제는 돈이 없거나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인성이 파괴되어 버리는 걸로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드라마에서나 보듯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살아가던 그런 모습은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진짜로 이 사회에서 무서운 거는요. 인성 파괴의 지금 현상이 사회의 약한 고리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요. 한국의 이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의 감소가 OECD 회원국들보다도 월등하게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 즉 고령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스러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향후 20년간의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19%가 줄었는데요. OECD는 -1%에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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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40대 이하 노동시장의 충격이 곧 본격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작년부터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고령화 충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집중 연구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에 OECD 회원국들은 40대 미만 인구만 감소하고 인구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 미만에 그치지만은 우리나라는 50대까지 감소하고 감소폭이 10%에서 30%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2017년부터 37년까지 15세 미만 인구가 2.7%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15에서 64세 중에는 15에서 19세는 마이너스 0.7, 20대는 마이너스 3.3, 30대도 마이너스 3.3 감소하고 40대와 50대는 0.5, 1.4가 증가하고 60에서 64세도 10.3%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닌 사람의 증가폭은 47.4%고 이를 감안한 생산 가능 인구는 20년간 0.1%밖에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연령대별로 생산 가능 인구 폭이 낮고 또 증가하는 연령도 있다는 건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15세 미만이 11.5%가 줄어들고 15에서 19세는 마이너스 25.5%고 20대는 마이너스 33.5%고 30대는 마이너스 29%고 40대는 마이너스 18.8%고 50대도 마이너스 11.9%로 두 자릿수 줄어든다는 겁니다. 60에서 64세의 인구는 23.5%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증가폭이 무려 118.6%에 달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 가능 인구는 18.9%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에 3,763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2002년 출생자들이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2002년에 이 가덕이나 인구가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총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작년에 73.1%에서 2027년에는 66.3%, 2037년에는 58.3%로 하락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령 인구가 부양 대상인 이런 고령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회의 경제에 큰 부담을 입힐 거라고 지금 짐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 40대 이하 젊은 인구층 감소가 두드러져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 OECD 국가는 인구 감소폭이 완만하고 특정 연령대의 감소를 인접 연령대가 보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20대부터 40대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이를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는요, 적폐청산 주장하는 이 정권이 말하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 또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해서 문 정권이 신경 써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정권마다 5년 하고 가면 그만이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 대한민국은요, 지옥이 되어 갈 겁니다.